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혹시 들으시다가 좀 작게 들리시면은 채팅창에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대로 네, 오늘은 이제 블루존, Recording in progress. 네, 블루존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자녀분들의 건강과 연결해서 네, 이 블루존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낸 그런 건강 비결, 그런 비결들과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또 우리가 또 제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 주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네, 그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이제 보시면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비결, 블루존에서 배우는 건강 습관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비결, 우리 아이가 이제 장수하는 비결까지 벌써 걱정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생애 첫 천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천일. 그러니까 생애의 첫 천일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천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엄마 뱃속에 처음에 이제 딱 그 착상을 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하면 만 2세 정도까지를 생애 첫 천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에 그럼 어떻게 이제 그 어머니가 건강 관리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태아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출생 후에도 2년간, 만 2년 정도에 어떻게 영양 관리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또 생활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네, 이러한 그 개념들은 처음에 가설로 등장을 했지만은 이제 여러 과학적인 그런 근거들이 네, 이제 그 가설을 이제 거의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아이가 장수하는 비결 이게 이제 약간 그 엉뚱한 그런 제목이 아니라 정말 아이였을 때의 건강 관리가 제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블루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통계학자가 전 세계 장수 지역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지도에다가 이제 파란색 펜으로 이렇게 그 장수 지역을 표시했다라는 데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장수 지역을 이제 블루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오늘 그 내용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 블루존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방영을 했고요. 이 블루존의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목적으로 제작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지역에 이제 공통적인 특징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제라고 이제 강력하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키나와부터 코스타리카의 니코야까지, 미국의 이제 로마린다, 이탈리아, 그리스, 네, 이렇게 다섯 지역이 장수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다섯 지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노출된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징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강의 조건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가장 먼저 좋은 음식, 좋은 영양소 이런 것들을 이제 섭취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움직임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을 습관화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야 되고, 네,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 이렇게 관계, 소통, 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한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지역의 식단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식물 영양소.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식물성 식품 안에는 이제 뉴트라이트 핵심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식물 영양소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또 항산화 영양소, 단백질도 육류를 통해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공통점은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단백질도 많이 보충하고, 또 지방도 이제 좋은 지방, 오메가3 지방산이 대표적이겠죠. 그런 오메가3 지방산들이 이제 충분하게 섭취하는 그런 네, 식생활,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식물성 식품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섭취하는 곡물의 경우에도 통곡물, 통곡물을 이제 많이 섭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 또 독특한 그런 발효식품들이 존재하고, 또 그래서 네, 이렇게 네, 그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주로 섭취했다. 이런 그 공통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식생활 습관, 그 식단 자체의 그런 특징이 아니라 식생활 습관에 있어서는 이제 소식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소식, 그 적게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라하치부라고 표현하는데, 하라하치부는 나에게 주어진 음식의 10분의 8만 먹는다라는 그런 식사 습관이 이제 생활화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분의 8만 먹으니까 식단 자체에도 이제 식물성 식품 위주로 되어 있고, 적게 먹으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성인 하루 평균 섭취량이 2000kcal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강하게 그 장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비교해서 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 평균 하루 섭취량이 3600이거든요. 근데 오키나와는 2000 정도 섭취하니까 이제 거의 한 60% 정도밖에 섭취하지 않는 그런 소식하는 그런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식생활이 바뀌게 되면요. 이제 건강도 망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키나와가 대표적이에요. 지금 이제 이 오키나와가 세계 장수 5대 장수 지역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1985년에 일본 내에서 평균 수명이 1위였거든요. 근데 2021년에 일본 47개 지역 중에 36위로 떨어졌습니다. 남성 비만율이 38.4%. 크게 증가했죠. 그리고 여성 비만율 높아지고요. 당뇨병도 굉장히 높아지고. 근데 이게 왜 이제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이제 오키나와에 미군 부대가 이제 주둔하게 됐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 위주의 그런 음식들,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점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곳이 오키나와입니다. 이렇게 식생활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좋았던 그런 식단을 배제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나쁜 음식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이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평균 수명도 줄어도 일찍 죽게 된다는 거죠. 또 생활습관병,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뭐 뇌졸중 같은 이런 심혈관계 질환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를 보면, 오키나와의 사례를 보면은 이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아이들도 이제 그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또 식단이 또 많이 바뀌었죠. 급격하게 바뀌어서 이제 아이들의 그런 성장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예전보다는 체격도 커지고 키도 크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평균 그 신장이 그렇게 많이 크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성조숙증이라는 겁니다. 사춘기가 빨리 온다. 사춘기가 빨리 온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성장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성장기, 2차 성장기라고 하는데, 1차 성장기는 이제 생후 48개월까지고, 2차 성장기는 사춘기부터 이제 그- 어, 급격하게 신장이 이제 커지게 되는데, 이제 2차 성장기가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11살, 12살 정도에서 시작됐던 것이 지금은 뭐 8살, 9살에 시작된다는 거죠. 이 빨라진 사춘기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춘기가 지나면서 이제 성징이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 성장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은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빨리 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차 성장기가 빨리 온다라는 것은 성호르몬이 그만큼 빨리 분비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성장할 그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른 사춘기가 성조숙증을 유발시키고 성장을 어, 저해시킨다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른 사춘기가 오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학계에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많은 원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원인들을 세 가지로 딱 압축을 시켰습니다. 원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했더니 이 세 가지였습니다. 비만과 환경 호르몬과 이 스트레스입니다. 비만, 환경 호르몬, 스트레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비만이 되는 이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 또 환경 호르몬이 많이 노출되는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블루존의 그런 건강 습관, 건강 비결과는 배치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이제 그 비만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만은 뭐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되는데 이제 맛있는 음식은 보통 이제 그 비만을 유발시키기 쉬운 음식들이죠. 그래서 식생활이 바뀌면서 이제 4세경부터 비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가장 비만이 되기 쉬운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화 기능이 좀 발달하면서 잘 안 먹던 아이들도 잘 먹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 먹던 음식, 처음 경험하는 그런 음식들을 이제 맛을 보면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군것, 뭐 패스트푸드, 기름진 음식, 뭐 이런 것들, 또 소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 지방 섭취가 증가하고 지방 세포가 역시 또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춘기 이후에는 이제 지방 세포의 수는 증가하지 않고 이제 지방 세포가 커지면서 비만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전에 성장기에는 성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세포 수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증가된 세포 수는 감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포가 하나가 있는데 커지면은 세포가 커졌다. 그러면 이거를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이어트를 통해 줄일 수 있는데 세포 수가 많아졌는데 그 세포 수를 인위적으로 그 세포를 다 사멸시켜가지고 없애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세포 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비만이 이 소화비만의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화비만이 그래서 이제 개선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지방세포가 수가 증가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아디포시티 리바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만이 돼도 성장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또 성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비만이 결국은 이제 성조숙증을 유발시키는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 정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식생활 관리 잘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식생활 자체가 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앞서 이제 오키나와의 예를 보더라도 이런 잘못된 식생활이 건강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우리 이제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식생활이 변하면서 비만이나 당뇨나 그런 이상 지질 혈증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죠. 육류 섭취량도 증가하게 되고 또 탄수화물 섭취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가공식품, 패스트푸드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 가공식품의 그런 섭취 비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초가공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가공식품보다 가공식품을 한 번 더 가공한 거를 초가공식품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식품보다 더 건강에 더 안 좋겠죠. 이제 초가공식품은 극단적으로 가공 변형한 식품으로 조기 사망 위험도 62%나 증가하게 된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들에 해당되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이 초가공식품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뭐 라면이나 소세지, 햄, 빵류, 탄산음료, 통조림, 주스, 패스트 이런 것들을 이 아이들이 섭취하면 네, 그만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초가공식품들은 영양소는 부족하고 칼로리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설탕도 많고 트랜스 지방도 많고 액상과당도 많고 그래서 이제 체중 비만을 유발시킬 수 있고 또 심장 질환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어린이 고혈압이나 어린이 당뇨병도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런 식생활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트랜스지방은 정말 안 좋은 그런 지방이라서 심혈관 질환뿐만이 아니라 알레르기라든가, 이제 뭐 당뇨라든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또 나중에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암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나쁜 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이제 이런 음식들이 많아요. 프라이드 치킨, 스낵, 뭐 팝콘,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 먹으면 안 된다. 네, 하루에 2g 이하로 섭취해야 됩니다. 2g 이하로 섭취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법규에는 이제 0.2, 어떤 식품에 트랜스지방 0.2 이하로 들어있으면 0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공해서 트랜스지방이 생길 수 있지만 식품 원료 자체에 존재하는 트랜스지방이 그대로 그 식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0.2 이하는 0으로 표시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식품 라벨을 보고 트랜스지방 0이다.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식품 안에 트랜스지방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0.2를 넘지 않을 만큼은 있다. 근데 그런 식품을 이제 계속 섭취하게 되면은 조금 쌓이다 보면 2g 금방 넘게 되는 거죠. 네. 어, 뭐 치킨 같은 경우에는 100g당 0.5가 들어있는데 한 200g 먹으면 제한 섭취가 넘어버리잖아요. 200g만 먹지는 않을 것 더 먹을 것 같아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제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액상 과당도 단맛을 내기 위해서 네, 가공식품, 특히 이제 탄산음료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액상과당은 뭐 설탕보다 더 이제 흡수가 빨리 됩니다. 단당류이기 때문에 설탕은 이당류인데 한번 쪼개져야 되는데 액상과당은 단당류라서 쪼개질 필요 없이 바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뇌 심혈관 질환, 지방간, 비만이나 당뇨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과당이 가격도 싸고 그래서 많이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은 이제 많이 스마트해지셔가지고 이제 액상과당 나쁘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식품을 선택할 때 라벨을 보시고 액상과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확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액상과당이 얼마 들어있다고 표시하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그 표시한 걸 보고 그 제품을 안 사니까 구매를 안 하니까 이제 액상과당이라 표시하지 않고 교묘하게 영어로 표시합니다. 액상과당이 영어로 이제 HFCS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로 HFCS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잘 보세요. 이제 액상과당은 없다라고 이제 안심하지 마시고 HFCS가 있으면 그게 액상과당이다. 그 옆에 숫자가 써 있을 겁니다. 그 숫자는 퍼센티지를 나타납니다. 그 안에 식품 안에 들어있는 당류 중에 이제 그 액상과당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높을수록 나쁜 거죠. 네, HFCS가 95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가공식품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뭐 직접적으로 건강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성분들은 또 독소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독소. 아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경 호르몬은 결국 이제 생활 독소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그런 수많은 독성 물질들이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이 체내에서는 네, 이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을 축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독소들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렇게 너무나 많은 우리 환경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비누나 샴푸 같은 개인 위생용품에도 있고, 또 밖에 나가면 뭐 미세먼지,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에 들어있는 뭐 농약이나 비료, 그다음에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미생물들로 들에서 유래되는 그런 독성 물질들,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다 독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육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육류가 이제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기까지 과정을 보면요. 이제 우리 가축들이 소가 먹는 그 사료, 이 사료에도 제초제나 살충제가 사용이 되고 또 이 사료를 먹으면 그 독성 물질이 그대로 이 소의 체내에 축적이 되겠죠. 근데 소도 이제 키울 때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 항생제도 유럽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나라 그 가축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항생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예, 그래서 육류에도 이런 항생 물질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한 번 더 가공을 했다. 이제 육류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도 각종 화학 물질이 첨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독성 물질들은 어린이 건강뿐만 아니라 이 성인들에게도 이제 특히 여성들에게는 가짜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처럼 작용을 하는데, 음, 이렇게 에스트로겐 이 과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 같은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독성 물질이 비만을 유발시킨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물질들을 오비소겐이라고 부릅니다. 오비소겐.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을 영어로 오비시티라고 하잖아요. 오비시티. 그다음에 겐은 물질을 뜻하는 거라서 이제 비만을 유발시키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이런 화학 물질을 오비소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만을 유발시킨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항상 섭취하는 음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나쁜 음식들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생활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앞서서 보셨듯이 이 블루존의 건강 비결, 네, 첫 번째 건강한 음식이다. 건강한 음식에 들어있는 네, 중요한 그런 영양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식물성 식품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식물 영양소는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너무나 그 유익한 그 너무나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많은 그런 기능성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죠. 그러니까 비만, 당뇨 예방, 고지혈증, 동맥경화, 암까지 예방할 수 있고 소화기관, 근육 건강, 뼈 건강까지 네, 식물 영양소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두뇌 건강, 눈 건강, 또 여성 갱년기 건강, 뼈 건강에 이제 다음과 같은 그러한 식물 영양소들 그리고 그 식물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을 보실 수 있고요. 암도 이제 이런 식물성 식품을 기반으로 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암이 낮게 발생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가장 식물 영양소의 핵심 기능은 바로 항산화와 항염증입니다. 항산화, 항염증. 그 식물 영양소 뉴트라이트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게 음, 여기는 그런 영양소, 식물 영양소인데 식물 영양소 종류 너무 많죠. 그러니까 라이코펜, 카테킨 다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너무 많죠. 식물 영양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 이러한 식물 영양소의 기능들이 과연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까?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이 모든 식물 영양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성은 두 가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트라이트 이제 에서 식물 영양소 항산화와 항염증입니다. 항산화, 항염증.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산화와 항염증. 그래서 식물 영양소의 기능성은 두 가지다. 그러면 각각의 그 다른 식물 영양소가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를 들면 루테인은 우리가 눈의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요. 루테인 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루테인은 눈에서 항산화, 항염증 기능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눈에서 항산화, 항염증 기능한다. 그다음에 우리 조인트 가드에 식물 영양소 하나 있어요. 식이유황, MSM. 조인트 가드에 글루코사민과 MSM 있잖아요. 그럼 MSM도 식물 영양소인데 그럼 MSM의 기능은 뭐냐? MSM의 기능은 역시 항산화, 항염증. 어디서? 관절에서.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관절에서 MSM은 네, 관절에서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우리 진코엠의 은행잎 추출물 있잖아요. 은행잎 추출물도 식물 영양소잖아요. 그럼 은행잎 추출물의 기능성은 뭐냐? 항산화, 항염증. 어디서? 뇌신경세포에서. 뇌에서 항산화, 항염증을 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식물 영양소의 가장 공통적인 기본적인 기능성 두 가지는 항산화, 항염증.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다양한 그런 효과들이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제 우리가 5대 영양소라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5대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비타민, 미네랄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이제 기본적인 3대 영양소, 열량 영양소죠. 우리가 열량을 얻을 수 있고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양소, 이 영양소들 중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영양소는 좋은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탄수화물.
그러니까 밀가루, 설탕 이런 탄수화물 말고 현미라든가 통곡물 같은 채소 이런 탄수화물이 좋다라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좋은 단백질. 좋은 단백질이 뭘까요? 육류도 육류가 이제 단백질의 근본이잖아요. 육류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달걀 이런 것들이 좋은 단백질이라는 거고 콩류, 그다음에 좋은 지방, 좋은 지방 올리브유 같은 거,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것들이 포화 지방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지방이 다 좋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선택할 때도 좋은 탄수화물,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그런 각 지역에 그런 전통적인 발효식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이 블루존 지역들이.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장 건강은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의하면 장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장은 모든 그 다른 신체 조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장과 신체 기관의 축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고 장뇌축이라고 하고 장과 폐가 연결되어 있어 장폐축, 그다음에 장간축, 장심장축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면은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하다라는 거고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몸 전체가 다 건강할 수가 없다. 장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장은 소화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바탕이 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을 건강하기 위해서 장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 프로바이오틱스 중요하다.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면역계도 이제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장은 면역기관이에요. 소화기관이면서 면역기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기관을 알고 있으면 면역기관은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모든 우리 신체의 면역 물질, 면역 세포들이 근원지가 바로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이제 면역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을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고 이제 삼중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중 면역 체계. 이제 이 논문이 이제 그 삼중 면역 체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이 삼중 면역 체계가 뭐냐면 장에서의 미생물학적 작용, 상피 조직의 작용, 면역학적 작용을 다 한다. 미생물학적 작용은 이 장에 세균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 중에 좋은 세균이 많으면 나쁜 세균이 없을 수 있고, 나쁜 바이러스 없을 수 있고, 얘네들이 만드는 독성 물질을 못 만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면역의 중요한 축이 된다. 이게 바로 장관 면역 중에 삼중 면역 중에 첫 번째 미생물학적 작용이고 두 번째는 상피 조직의 작용 뭐냐면 장 점막이 튼튼해지면 나쁜 물질이 장을 침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 점막이 튼튼하려면 장에 좋은 균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피 조직의 작용이 두 번째 면역 체계, 두 번째 면역 시스템이고 세 번째는 이 장내에 프로바이오틱스, 즉 좋은 균이 많이 존재하면 장에 이제 면역 기관이 굉장히 다 몰려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파이어스 패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면역 물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 그래서 이런 면역 기관들은 장내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존재했을 때 이 면역 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면역학적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삼중 면역 기관이 바로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장에서 면역이 활발해지면 결국 우리 몸 전체의 면역이 활발해집니다. 음. 장이 약하면 면역 기능이 활발해질 수가 없어. 그 장이 약하면 모든 병에 잘 걸리게 돼 있어요. 그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에 잘 감염이 되신 분들은 장이 약하신 분들이었어요. 전부 공통점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면역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앞에 이제 장과 어떤 기관의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면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축은 장폐축입니다. 장폐축. 장과 폐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장이 튼튼하면 폐에서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 그 대부분 우리 감염은요, 폐에서 일어나거든요. 네. 우리가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걱정하게 했던 대부분의 감염병들 뭐가 있었어요? 신종플루, 사스, 조류독감, 메르스, 그다음에 코로나. 이게 다 폐감염이거든요. 장이 튼튼해야지 이 폐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장폐축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후성 유전학적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생후 그러니까 처음 첫 천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중요하다. 근데 후성 유전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유전자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유전자는 누구한테 온 거예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유전자 받은 거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자가 나한테 그대로 이전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래는 예전에는 이 유전자는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 유전자가 나한테 이전이 된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 중간에 그 유전자가 중간에 바뀐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네, 다른 이유로. 그게 바로 후성 유전학이에요. 이게 왜 바뀌냐? 이 유전자가 왜 바뀌냐? 어떻게 바뀌냐?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내가 생성될 때 그 바뀌지 말아야 될 유전자가 바뀌는 가장 그 단계가 그 단계가 어디냐면 바로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때 유전자가 바뀌는 거야. 네, 왜 바뀌냐? 만약에 엄마가 식사를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그런 생활 환경,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아이한테 이전되는 유전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바뀌게 되고 이 유전자가 바뀌게 되면 나중에 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서 면역도 약해지고 또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성 유전학적 측면에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엄마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아빠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아빠의 정자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결국 엄마 아빠의 그런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신기 때 예를 들면 그 외인성 요인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외인성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가 바뀐다. 그래서 임신 시기 때 시기, 또 환경 오염이라든가 또 항생제, 위생 상태, 또 병원체, 미생물, 그다음에 출생 방식, 자연분만이나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에 따라서도 이 마이크론 상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연분만인 경우에는 분만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산도에 있는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아이에게 다 이전이 되거든요. 근데 제왕절개를 하면 그런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생애 초기에 태어났을 때 생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생애 초기 건강하지 못한 그런 네, 장내 세균총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가지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외인성 요인 때문에 우리 태어난 아기의 장내에 좋은 균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면역기는 떨어지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이나 당뇨, 암 같은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장내 세균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장내에 좋은 균이 많으면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가능하다. 그리고 면역 관용도 가능하다. 이 면역 관용은 뭐냐면 면역이 관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않아. 근데 면역이 관용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공격해. 음. 그러니까 좋은 균이 없으면 태어났을 때 좋은 균이 없으면 우리 그 아기의 면역 체계가 그 아기 자신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네. 면역 과민 반응. 면역 과민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알러지나 아토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내에 좋은 세균이 없을 경우에는 알러지나 아토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도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가장 어, 잘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그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잘 커야죠. 잘 커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태어난 이후부터는 면역 체계가 그때부터 탁탁탁 새롭게 어, 새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그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다 보호해주고 있었잖아요. 그 태어날 때는 선천 면역 체계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태어날 때 갖고 있던 면역 체계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이후에 태어난 다음에 후천 면역 체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후천 면역 말 그대로 태어난 다음에 생기는 면역 체계. 그래서 이제 성장과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장을 잘하려면 소화기관이 튼튼해, 장이 튼튼해야 돼.
그래야지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걸 거기에 있는 영양소를 잘 흡수해서 성장에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기관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삼중 면역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영양소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이 프로바이오틱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건강에 특히 생애 초기에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중요하다라는 점, 네, 강조를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아이의 건강 그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는 질문을 부모님들께 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아이는 뭐 잘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는 면역력이 좀 튼튼했으면 좋겠어요. 뭐 성장보다는 면역력이 더 튼튼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그냥 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성장과 면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잘 되면서 면역력이 약할 수는 없고요. 네, 성장이 안 되는데 면역력이 강할 수는 없습니다.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성장이 잘 안 되는데 면역에 문제가 없어.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아이는 성장은 잘 안 되는데 키가 잘 안 크고 성장이 잘 안 되는데 면역은 문제 없어. 잔병 치료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최근에 밝혀진 건데 어, 그 성장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을 이제 상당수가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어요. 염증성 장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음, 그게 이제 면역체계 문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성장이 잘 안 돼. 근데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면 성인의 경우에는요. 성인의 경우에는 어, 염증성 장질환이 좀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속이 안 좋고 막 그런 트러블이 생기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이 염증성 장질환이 아이들에게 생겼을 때는 특징이 뭐냐면 자각 증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염증성 장질환은 자각 증상이 없다. 애들이 몰라. 아프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키가 안 크는 거야. 그 면역체계 나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과 면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장의 3요소라고 한다면 영양, 운동, 네, 수면 이렇게 세 가지를 꼽죠. 그래서 영양적인 측면을 보면은 성장기 3대 영양소, 칼슘, 철분, 단백질이죠. 칼슘은 당연히 뼈가 성장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고, 철분은 네, 이 혈액이 풍부하게 만들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혈액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각 세포나 조직에 영양소나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철분이 중요합니다. 빈혈이 있으면 식욕이 떨어져서 성장에 지연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생리가 시작되면은 네, 혈액 손실이 이제 많아지니까 철분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말 그대로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신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뼈가 성장하고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체내의 모든 효소와 호르몬의 구성 원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면역 조직이나 면역 세포, 항체 이런 거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장과 면역.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장기의 3대. 다른 영양소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게 이 세 가지다. 근데 여기에 중요하게 비타민 C가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성장이 잘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했다가 다시 체내 단백질로 합성이 돼야 되는데 체- 어, 분해된 아미노산이 체내에서 다시 단백질로 합성이 되기 위해선 비타민 C가 꼭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좋은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다. 두 번째는 철분이 철분이 중요하다고 철분을 많이 섭취했는데 철분이 장에서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철분을 환원시켜야 합니다. 비타민 C가 없으면 철분이 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철분 결핍성 빈혈이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비타민 C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철분은 충분하게 섭취하지만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을 위한 영양소 비타민 D죠. 비타민 D는 뼈의 대사,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리 모든 세포는 비타민 D 수용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세포 분화나 성장, 면역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또 이 성장, 또 면역, 면역 비타민, 면역 비타민, 비타민 중에서 면역 비타민 하면 비타민 D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연은 미네랄 중에서는
면역 미네랄, 성장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면역 미네랄, 성장 미네랄. 우리 면역력 강화를 위한 제품에 아연이 들어있죠. 그리고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도 아연은 꼭 필요하고, 이제 특히 우유 같은 경우에 아연이 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뼈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또 진정 효과나 근육, 신경, 혈관 등을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면에도 도움을 주는 그러한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과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점막의 건강입니다. 점막의 건강, 상피 조직의 건강. 그러니까 비타민 A가 피부에 좋다라는 거는, 피부는 상피 조직이잖아요. 이 피부에 비타민 A가 좋다.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이 피부가 몸 안에 있는 피부가 있어요. 몸 안에 있는 피부. 몸 안에 있는 피부를 점막이라고 해요. 쉽게. 그럼 몸 안에 있는 피부가 어느 게 몸 안에 있는 피부예요? 밖에 있는 건 그냥 피부고, 몸 안에 입의 그 안쪽 부분, 그다음에 식도와 연결되어 있는 위, 점막, 그다음에 장, 점막, 이게 다 피부예요. 그 피부가 몸 안에 들어있죠? 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네, 바로, 그래서 이게 이제 상피 조직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 비타민 A는 상피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면역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점막 면역. 네, 점막 면역. 눈과 점막 면역에 중요하다. 비타민 A도 충분하게 섭취하고, 비타민 A가 풍부한 그런 식품을 평소에 잘 섭취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비타민 A의 독성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비타민 A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이 섭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섭취해도.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부족한 5가지 영양소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비타민 A입니다. 권장량의 50% 미치지 못하게 먹고 있어요. 비타민 A의 과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매스컴에서 가끔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비타민 A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과잉 섭취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타민 A를 과잉 섭취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은 이제 DHA가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요. 뇌세포를 구성하는 지방산이고, 또 이런 그 잘못된 식생활에서 혈액순환이나 이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도 중요하죠. 눈의 건강, 두뇌 건강. 네. 망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DHA 또 두뇌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메가3도 중요한 영양소로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또 물. 여러분, 물. 우리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잘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근육이 잘 형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육의 원료를 보충해야 되잖아요. 근육의 원료가 뭐예요? 단백질과 물입니다. 단백질과 물. 그래서 내가 근육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지. 좋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는데 근육이 잘 안 늘어나. 그 이유는 뭐예요? 물을 안 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을 안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굿모닝에서도 우리가 아침에 물 한 잔 드시고 시작하고, 또 하루 중에도 물을 충분하게 드실 것을 권장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도 물이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은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사고력 감소할 수 있고, 감소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뇌에 산소 공급, 또 혈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억 형성,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인지 저하를 예방할 수 있고, 잠을 잘 오게 하고, 그다음에 신경 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그 자녀분들은 물을 굉장히,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한 8컵 정도를 섭취하게끔 권장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이 이 권장량에 미치지 못해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은 또 더 많이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하겠죠. 그 여학생들은 중학생, 14세, 18세, 중고생들, 여학생들 하루에 2.3리터, 남학생들 3.3리터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연령별 수분 필요량, 유아, 어린이들은
단위 체중당 150ml.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kg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 곱하기 3리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해야 돼. 네. 점점 줄죠. 성인은 50이니까 60kg이면은 6, 5, 30, 3리터예요. 세계 보건기구에 권장하는 양이에요. 수분량. 근데 음식에서 들어오는 양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음식에서 뭐한 1에서 1리터 정도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보통. 그 나머지를 순수한 수분의 형태로 보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1리터가 수분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정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식물성 식품을 섭취해야 된다는 과일과 채소를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했을 때 수분이 1리터를 우리가 그 음식으로 또 보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 음식들이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물은 음식으로부터 섭취하는 수분이 부족하니까 이 순수한 수분의 형태로 섭취하는 양도 증가해야 되겠죠.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좋은 물을 마시는데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페트병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생활 독소, 환경 호르몬에 해당하는 물질이죠. 음,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포장재와 일회용 용기에 많이 쓰이는 스티렌에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아요. 음, 비닐봉지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음식과 함께 보관한다거나 조리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독성 물질이 우리 체내에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좋은 물을 섭취해야 된다. 이스프링 물을 섭취해야 된다. 네, 이스프링 물을 섭취해야 된다. 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 블루존의 비밀 장수하려면 움직여라. 많이 움직여야 당연히 움직여야 되겠죠.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균형 운동 이 네 가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많이 알고 계신데 그만큼 중요한 게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네, 성인들의 경우 특히. 그래서 내가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 잘하고 있는데 스트레칭 안 한다. 유연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트레칭 해야 되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균형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연세가 많이 드시기 전부터 균형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 자체가 근육이 감소하고 지방이 증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네, 근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체지방이 쌓이지 않게 그렇게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성장의 3대 요건, 영양, 운동, 수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왜 성장의 3대 조건을 이렇게 세 가지 영양, 운동, 수면이라고 하냐면 성장을 하려면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데 성장 호르몬이 언제 가장 많이 분비가 되냐면 잘 때 하고 가장 숙면을 취했을 때 운동할 때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숙면을 잘 취하고 운동을 많이 많이 해야지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서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 그 양상을 보면 잠들기 시작했을 때 한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두세 시간 정도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죠. 숙면을 취해야 된다는 거고요. 운동은 운동을 한 다음에 이제 3, 4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 성장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됐을 때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딱 제대로 공급이 되면 그게 다 성장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가장 왕성하게 일어날 그때에 바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막 잠을 자고 있어.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그때 막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그때 깨워가지고 이 성장에 도움 단백질 이런 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한 다음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과 함께 운동 마친 후에 1시간, 2시간 내에 충분한 수분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면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부모님들, 우리 자녀분들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네, 두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했을 때 뇌율의 신경 영양 인자, 영어로 이제 BDNF라고 하는데 BDNF가 많이 생성이 되고요. BDNF가 생성이 되면 뇌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BDNF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그다음에 감소시키는 요인은 지방과 설탕, 스트레스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두뇌가 나빠진다라는 거고, 스트레스 많이 먹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두뇌 기능이 떨어진다. 얘네 BDNF가 신경 가소성을 유도시키는데요. 신경 가소성은 뭐냐면 뇌 신경세포가 가소성, 변할 수 있다.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신경세포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 뇌 신경세포가 막 수십억 개가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연결되는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 수가 증가해요. 네, 운동을 하면. 그러면 더 많은 정보가 전달이 되겠죠. 이거를 구조적 신경 가소성, 구조적으로 신경세포가 바뀐다. 운동을 통해서. 네, 이 구조적 신경 가소성을 네, 증가시킬 수 있는 영양소도 있습니다. 그 영양소가 바로 DHA이고요. DHA. 그다음에 구조적 신경 가소성도 있고 기능적 신경 가소성도 있습니다. 뇌세포가 연결되어 있는 부위를 시냅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냅스 사이에서 뇌세포 사이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신경세포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뒤에 신경세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뇌 정보 전달이 일어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되면 뇌 신경세포가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집니다. 두뇌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음, 운동이 이런 기능적 신경 가소성, 운동을 통해서 전달 물질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음,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영양소도 있습니다. 영양소는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이 기능적 신경 가소성,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운동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에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학습 능력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제 어떤 문장을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켰어요. 운동을 한 다음에 운동을 안 한 그룹, 운동을 시킨 그룹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기억력이 유지되는 것 같더니 운동을 한 그룹이 기억력이 훨씬 더 많이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노출 전 운동이 노출 후 운동보다 기억력이 더 높아졌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운동을 시킨 다음에 공부를 시키면 더 많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바꿔서 공부를 먼저 하고 운동을 해도 기억이 더 많이 남는데 운동을 먼저 한 것보다는 좀 덜 남는다. 안 했으면 운동을 안 하면 더 적게 남는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더 효과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일리노이주의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 어, 네이퍼빌의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수업 시간 전에 영교시에 1교시, 2교시 전에 영교시에 1.6km 달리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한 학기 지난 다음에 엄청나게 애들이 성적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과학 성적이 전미 하위권에서 어, 이 영교시 체육 수업 한 다음에 전미 과학 평가에서 1위하고 수학에서 6위를 차지해가지고 이 결과를 네이퍼빌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이후로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영교시 체육 수업이 도입이 됐죠. 그만큼 이 운동이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미국 퍼듀 대학교에 똑같은 유사한 실험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그 조건이나 환경이 거의 비슷한 그런 학생들에게 한 그룹에는 운동을 시키고 운동을 안 시켰을 때 한 학기 지난 다음에 학점 차이가 많이 났더라. 운동을 했던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네, 그런 결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운동은 이외에도 이 스트레스 해소나 정서적 안정감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팀 스포츠, 팀으로 하는 운동의 경우에는 뭐 사회성도 향상할 수 있고 이해 배려하는 네, 그러한 태도도 기를 수 있고 리더십도 기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시 예방 등 눈 건강에 필수. 운동 안 하면은 우리 아이들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나빠질 수 있고요. 또 나가서 햇볕을 쬐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어서 뼈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모든 운동이 다 도움이 됩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이제 방해가 되는 운동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도라든가 기계체조, 마라톤 등은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캐나다 24시간 운동 지침을 보면은 하루에 60분 이상 신체 활동하기, 그다음에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죠. 영상물을 보는 시간은 2시간 이하로 이렇게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잠도 잘 자야 되겠죠. 낮에 운동을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겠죠. 수면이 증가되면, IQ 점수가 증가합니다. 거의 막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도 수면이 부족하면 네, 당뇨병의 그런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비만, 심혈관 질환,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도 수면이 짧을수록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 동안에 운동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스마트폰 멀리 해야 됩니다. 스크린 타임 줄여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의 청색광, 블루라이트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블루라이트 노출되면 수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스크린 타임은 음, 수면 두세 시간 전에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잠을 잘 잘 수가 있죠. 음, 그다음에 다 아시는 내용. 대한소아과학회에서는 자고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된다. 평일과 휴일 똑같이 자고 일어나야 된다. 휴일에 몰아서 자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쭉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침실을 벌 받는 곳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잠자는 공간인데 불안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너 방에 들어가 나오지 마. 2시간 동안 나오지 마. 이러면 애들이 거기 벌 받는 공간이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숙제 뭐 이런 거 시키지 마시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긍정의 에너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계 블루존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스트레스의 폐해, 네,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신체 기관의 건강 악화, 질병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서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코티졸 레벨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흥분, 불안, 초조, 피로, 수면 장애, 혈압도 상승하고 혈당도 높아지고 저항 단계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반복이 되면은 이제 고갈 단계라 그래가지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 고갈이 되면은 몸이 정상화되지가 않아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분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코티졸이 분비가 되니까 나쁜 건가? 코티졸이 나쁜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잖아요. 이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분비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그러니까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은 사람 죽을 수도 있어. 그 심장이 막 엄청나게 박동이 빨리 뛰는데 이 호르몬들이 분비돼 가지고 그걸 누구레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혈압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고갈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주 반복되거나 만성화되거나. 그러니까 스트레스 중에 짧게 지속되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 않는 스트레스. 그걸 좋은 스트레스라고 해. 좋은 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는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만성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지속되거나 이게 나쁘다라는 거죠. 그 좋은 스트레스가 뭐가 있냐면 여행 같은 거예요. 여행. 여행을 준비할 때 막 긴장이 되잖아요. 들뜨고 이것도 스트레스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좋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음. 그런 좋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뭐 학업 스트레스라든가 뭐 업무 스트레스라 이거 계속 반복되잖아요. 바뀌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성화되면 문제가 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 과잉 분비되고 부신 기능 저하되고 호르몬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스에서 부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이 부신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신 건강에 그런 중요한 부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네, 네 가지만 딱 정해서 말씀드린다면 비타민 C와 비타민 B5, 판토텐산이죠. 아연과 마그네슘. 이 네 가지 영양소를 잘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자세,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노하우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네 가지 영양소가
스트레스 관리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스트레스 안 받나요? 많이 받죠. 학업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성장 호르몬이 어, 줄어듭니다. 그 성장이 안 돼.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면 역시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숙면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안 받게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분들이 어떤 스트레스 많이 받는가 이렇게 봤더니 제 외모에 대한 거 성적 학원이 압도적입니다. 성적 학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압도적이라는 거죠. 뭐 부모님 관계, 친구 관계, 뭐 외모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너무 공부만 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스트레스 줄이려면은 아이 말을 잘 비판 없이 들어줘라. 들어주는 것만 중요해. 비판 없이. 네, 대화하는 습관, 사소한 일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그다음에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키에 대한 스트레스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그 재밌는 내용이 있어 어제 봤는데 부모가 키 타령하면 얘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아들 뭘 먹어야 키가 클까 이런 얘기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키 작은 것보다 엄마의 키 타령이 더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누구는 뭐 이거 먹고 키가 컸다더라. 잠을 잘 자야 키가 큰다더라. 운동을 해야 키가 큰다더라.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키가 크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나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잘못된 가치관 형성할 수 있더라고 하면 키가 커야 여자애들이 좋아하지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우리가 키 성장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아이 성장을 바라시는 게 부모님들의 인지상정인데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만 생각하시고 이제 그 키가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비타민 C는 네,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고요. 아까 이제 그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였죠. 비타민 C가 핵심적인 영양소. 네, 기분 인지 능력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B는 다양한 그런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비타민인데요. 그중에 이제 우리 스트레스나 어린이들에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필요하다. 그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기분 전환, 기억력 개선, 면역력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비타민 B군의 건강 효과입니다. 그중에 이제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5, 판토텐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장 뇌축, 아까 이제 면역에서 장 폐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과 뇌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네, 뇌도 건강하다.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장이 안 좋아져요. 과민성 대장 증상 같은 거, 염증성 장질환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면 장도 튼튼해지고 또 이제 우리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있는데 이 행복 호르몬은 내 장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 장이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아까 이제 면역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 스트레스, 장 뇌축에 의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원래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은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 세로토닌이 생성이 되고요.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죠. 이 세로토닌은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멜라토닌은 숙면을 취하게 할 수 있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세로토닌은 햇볕을 쬐고 야외 활동을 해야지 생성이 되거든요. 낮에 햇볕을 쬐지 않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생성되지 않는다. 잠을 잘 잘 수가 없다. 근데 세로토닌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앞서 보셨던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라는 점. 그다음 미네랄 중에서는 이제 스트레스에 이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진정 효과, 불안 초조 우울 개선, 칼슘. 네, 부족하면은 정서불안, 신경과민 발생할 수 있고요. 아연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과 기분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미네랄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그 앞서서 세계 장수 지역인 블루촌의 건강 비결은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러한 건강 비결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음식, 초가공식품, 트랜스지방, 액상과당, 그런 네,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물성 기반의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식물 영양소는 항산화, 항염증 두 가지 기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 또 면역 기능, 그다음에 후성 유전학적 관점에서 네, 그 태아의 건강, 그다음에 그 이후에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성장기에 필요한 3대 영양소, 칼슘, 철분, 단백질, 그 외에 비타민, 미네랄, 두뇌,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이 중요하다. 두 번째, 운동의 필요성. 블루존의 건강 비율 두 번째, 운동의 필요성.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도 잘 분비가 되고, 두뇌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네. BDNF와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을 잘 자야만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고 두뇌 건강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음, 우리 그 성조숙증의 원인 세 가지 비만,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 기억나시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좋은 음식 잘 섭취하고 열심히 잘 뛰어놀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고 또 부모님들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양 관리, 그다음에 생활 습관 관리를 잘 하셔서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전체를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오바되긴 했지만 한 3분만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지금 채팅창을 네, 보고 있는데요. 네.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하는 아이도 염증성 장질환일 수 있을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Recording stopped. 염증성 장질환을 이렇게 성인들처럼 바로 이제 검사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밀 검사 해야 돼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잘 안 먹거나 식습관이 안 좋은 아이가 키가 잘 큰 다음에 면역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네, 키가 잘 크기 때문에 면역이 좋아지는 거고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대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먹거나 어, 식습관이 안 좋은 아이가 키가 잘 큰다. 그러면 이제 그 대사 효율성이 좋은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것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 지방이나 이런 열량이 높은 음식이 성장을 처음에는 잘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먹는다 그러면 그 몸에 좋은 그런 음식들을 잘 안 먹고 혹시 다른 그런 음식들을 열량이 높은 그런 패스트푸드 같은 거 많이 먹지 않나. 비만이 되기 전에 성장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먹으면 화장실 바로 가는 아이도 아마 신경성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이제 장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화장실 바로 가는 아이가 염증성 장질환. 그럼 이제 변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이제 그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대장 증상 같은 경우 화장실은 자주 가는데 그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앉아만 있지 변이 잘 안 나오는데 계속 하루에 몇십 번씩 가는 게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서 이건 스트레스 신경성일 수 있고요. 변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의 상태가 어, 일반적으로 이제 변의 색깔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네, 이런 것들 보셔서 정상이라고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 소화기관이 건강하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 있고 아침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바로 가는 건 정말 장이 건강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점심을 먹고 밥을 먹을 때마다 뭘 먹을 때마다 화장실에 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변을 실제로 보는지
변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3가 항염증에 좋은데 키즈 오메가 젤리도 항염증에 좋은가요? 네, 도움이 될 수는 일정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한데요. 네, 오메가 젤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그 지금 함량에 맞춰져 있잖아요. 함량이 적고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그렇게 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염증은 나이가 들면서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아이들에게는 맞는 함량이지만 어른들이 오메가 젤리를 드신다 그러면 부족할 수 있겠죠. 어, 어. 이미 비만인 경우가 이게 마지막 지금 이미 비만인 경우 뱃살 줄이려면 어떤 게 효과적일까요? 줄넘기도 하고 겉머링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네요. 이게 어린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른 얘기하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대의 그 다이어트의 그 이론에서 예전에는 이제 살을 뺀다고 지방을 줄인다는 것에 집중을 많이 했잖아요. 그 지방을 줄인다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다이어트는 이 지방을 줄이는 것보다는 근육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추세예요. 근육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근육을 늘려야지 어, 근육이 먼저 형성이 돼야지 에너지를 잘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이 소비가 되면서 뱃살이 빠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막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막 시기를 막 제한하고 막 힘들게 다이어트 하실 필요 없이 이제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격적으로 내가 내일부터 뭐 음식을 줄이고 진짜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막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실 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근육을 조금이라도 늘린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근육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부터 네, 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체질이 에너지가 잘 소비가 되는 체질로 바뀌면서 이제 지방이 소비되는 그런 순서가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그렇게 막 지방을 빼는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뭐 한 달 만에 얼마를 빼겠다. 그다음에 올여름에 내가 수영복을 입기 위해서 빼겠다. 이렇게 단기간에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바람직한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게 이미 밝혀졌고 좀 다이어트 자체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몸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한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평생 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근육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노화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근육을 유지하는 게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이니까 근육을 유지하는 그런 운동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장기적인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